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그리고 콩앱 또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문을 열어보죠. 화요일과 목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태풍 피해를 입은 포항 얘기로 오늘은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이 추석 연휴에도 수해 복구가 계속됐다고 하고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움의 손길이 그래도 이어지고 있고 행정적인 지원도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좀 역부족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포항 상황과 지금 보도에서 나온 내용들을 한번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태풍이 휩쓸고 간 포항은 그야말로 쑥대밭인데요. 잠정 집계로는 14,000여 곳에 이르는 도로와 주택, 상가가 침수가 됐고요. 네. 또한 8,000여 대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포항의 대송면 제네리에서만 1,100여 세대 중에 90% 이상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네. 이로 인해 못 쓰게 된 가재 도구만 1만 톤에 달한답니다. 전체 추산된 피해액만 약 2조 원에 달하고요. 그렇군요. 포항지철소도 태풍으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전기가 끊겨서 49년 만에 처음으로 고로 가동이 중단이 됐고요. 이로 인해 피해액만 500억 원에 이른다 하는데 관련 복구에도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 명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포항을 찾아서 응급 복구에 전력을 다해 주셨는데요. 군, 장병, 전국 각지에서 온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3만여 명이 참여해서 침수주택 청소와 배수구 복구, 쓰레기 부유물 정리 등 복구 작업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네. 하루아침에 생활터전을 잃은 포항 이재민 분들도 대피소에서 추석을 맞았는데 임시 구호소에만 100여 명이 가까운 이재민이 낮에는 복구 작업을 펼치고 밤마다 힘든 몸을 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전체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지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고요. 특히 침수주택의 도배, 각종 수리, 주거환경 정비 등을 위한 손길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맘카페에서는 물품 나눔이나 헬스장, 샤워실 무료 개방 등의 온정의 손길도 지금 이어지고 있고 네. 다른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오시는 인원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보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 지역의 태풍 피해가 큰 부분이 또 소외되거나 아니면 또 관심을 덜 가지실 수가 있어서 저희가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네. 복구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지 생각보다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은 너무 많고 속도는 또 안 나고 또 연휴였지 않습니까? 정부가 무엇을 더 챙겨야 될지 하나하나 민관 저희가 한번 좀 따져볼까요? 조 대표님 먼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네, 이번 태풍 흰남노 피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년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전국 각지에서 성금과 직접적으로 수해 복구에 자원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번 명절 기간과 겹치면서 실질적으로 성금 모금액도 그렇고 또 현장으로 오셔서 일손을 더해주시는 분의 규모가 굉장히 적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좀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떻게 대책들을 좀 진행하는지도 보고 또 십시일반 도움을 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좀 법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보통은 이렇게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나면 이제 국고의 일부로 이제 지방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SOC 관련된 기반이라든지 이런 게 붕괴된 거 이런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좀 복구가 되고 그다음에 주거와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은 침수 피해를 신고했을 때 현장 조사 이후에 이제 피해자로서 이제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면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담장이 무너진다든지 그러니까 당장 살아야 되는 것과는 직접 직결되지 않지만 재산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직접 피해자가 되셨던 분들은 이게 생각보다 피해 지원액이 굉장히 적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후의 지원 체계와 그다음에 절차를 어떻게
밟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접근성 이런 부분도 좀 더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사망 피해가 발생했던 거는 맨홀 관련된 사건으로 좀 몇 분이 많았죠. 피해를 당하셨었고 두 번째로 이번에 이제 가장 충격적인 사고로 좀 기록이 된 거는 지하 주차장에서의 피해거든요. 맞아요. 포항. 그래서 해안 인근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조만간 또 이제 향후에 며칠 내로 또 태풍이 지나가네 마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긴급하게 해안 인근 지역이나 좀 저지대 지역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지하 주차장이나 맨홀 관련된 전수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예방적으로 돼야 추가적인 피해나 손실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신보라 의원께서는 정부에서는 또 어떤 지원이 가능할까요? 우선 정부가 크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진상 및 원인 규명의 한 축, 그다음에 피해를 복구하는 한 축, 마지막으로는 근본적인 이런 재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 세 가지로 그렇죠.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참사 같은 경우는 그 원인 규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 어쨌든 배수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이제 관련 법들이 대체적으로는 뭐 9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거나 예. 혹은 뭐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법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해당이 안 주택은 되는 경우가 적용이 많죠.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보안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이건 전체적으로 서울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계속 제기됐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이거를, 마찬가지라는 거군요. 이제 전국적으로 정비를 방안을 정부가 구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지금 이례적으로 그 이제 피해가 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피해 복구비의 50%를 국고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후속 조치들이 좀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의견들이 많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연 재난을 잊게 되면 그 재난 지원금을 정부가 지급을 해줍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부 지원 기준이 침수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최대. 있더라고요. 그럼 그보다 적게 준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지금 경북도지사도 그 의견을 표명을 하면서 이게 도배 장판 교체뿐만이 아니라 세탁기, 냉장고, 가전제품 모든 같은 제품들이, 것들을 구입하려면 예. 실은 그것도 최대 200만 원이니까요. 아. 그 200만 원 정부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것도 예전에 만들어 놓은 법이라고 물가라든지 이런 게 오른 게 네. 반영이 안 돼 있는 맞습니다. 거겠죠. 네. 예, 그래서 정부의 재난지원금도 현실에 맞게 좀 조정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그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앞서도 성금모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민도 네. 같이 네, 민간에서도 맞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겠네요. 예, 지금 포항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물품 구호 물품 접수와 아. 의연금 접수가 될 수 있도록 관련한 뭐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을 보태주시려면 이제 포항시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되는군요. 들어가셔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제 오후 기준으로는 그 복구 지금 율이 뭐 공공사유시설은 뭐 16.6% 정도 복구가 완료됐는데 네. 주택이나 상가시설과 같은 사유시설은 7.9%만 복구가 됐다고 합니다. 아직 그 멀었네요. 정도로 예, 저희도 이제 연휴가 되다 보니까 실은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게 되지 않잖아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복구 인력들이 또 내려가서 지원을 하긴 했지만 지금 복구 수준이 좀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포항시에서도 배수기 작업을 위한 양수기 대여 같은 것도 양수기대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좀 도움이 필요한 거군요. 그래서 이런 지원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말 앞서 그래도 훈훈했던 것은 맘카페를 비롯한 지역의 분들께서 시민들이 이제 이재민을 돕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미담으로 기사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의 선의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와 정부의 손길이 좀 더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좀 느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는 이 지원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네, 우선적으로 잊어버리기 전에 꼭 공유하고 싶었던 한 가지는 이주민 분들께서는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이제 태풍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후에 그러면 누가 태풍 피해를 받았는지를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막상 닥치면 당황하실 것 같아요. 네. 태풍 피해가 발생하면 그 즉시 현장 사진을 구석구석 찍어두신 후에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 것까지만 접수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6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16일까지면 한 3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네요. 3일 이내에 피해를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만 사실 확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지원들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온라인 그리고 국민재난안전 포탈이라는 데 들어가셔가지고 네. 접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은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셔서 예. 이제 기한 내에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정신이 없다 보면 이런 거 못 챙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이게 특별재난 지역으로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연락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증거 자료를 남기고 그리고 행정처에 관련해서 이제 접수 절차를 밟아야지만 사후에 이제 사실 확인이 들어간다는 점을 좀 강조해서 놓치시면 안 되겠네요.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 질문 주셨던 부분 관련해서는 네. 이제 보통은 이제 민간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예를 들면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후원 형태로 뭐 지원을 많이 해주시지만 포항 지역에서 토대로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죠. 네네. 네.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올해는 좀 포항이 크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어느 지역이 다음 제2의 제3의 그렇죠. 피해가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를 사실은 가장 강력하게 강타할 것으로 예고가 되었었잖아요. 네, 그런데 제주도에 여행 가셨던 분들이나 지역에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이제 포항으로 지나가고 포항 피해가 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포항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피해가 늘 발생하고는 있지만 워낙 바람이 세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겪다 보니까 일정 부분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매뉴얼에 따라서 좀 대응하시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은 이제 기후 위기와 맞물려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역대급의 이제 집중 호우들이 쏟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이제 이런 피해를 겪지 않았던 지역에서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가장 실질적인 거는 좀 주거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당장 이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복구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텐트나 이런 데서 막 사시기도 하고 또 한동안은 이제 뭐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가구별로 임시로 공간을 내주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좀 이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시와 이제 정부가 같이 협력을 한다면 예. 지역 내에 있는 숙박시설이나 이런 데 바우처 형태나 혹은 지원의 형태로 사실은 뭐 경기 활성화와 동시에 또 조금은 안정된 상황에서 조금은 뭐 쾌적한 상황에서 주거를 임시적으로라도 그렇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러려면 근거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따져보긴 해야 되는데요. 네. 충분히 시의 의지가 있다면 이 부분에 형태로. 있어서는 전국 각지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실 만한 왜냐하면 대기업 계열의 이제 숙박 시설들도 되게 많이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이나 상가 뭐 가게 이런 데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천 관리라든지 국토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방적인 역할을 그렇죠. 못했을 때 이제 그거가 갑자기 범람하면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근데 좀 주목해서 볼 만한 이제 자료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제 오늘인 것 같아요. 9월 13일 발표한 2021년도 우기 대비 안전관리 실태 특별 점검 결과 처분 요구서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우기에 대비해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지방 관련해서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국토부가 데에 내는 자료죠. 처분을 어떻게 요구했는지를 밝힌 건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호우주의보가 발령돼서 비상근무가 소집됐음에도 응하지 않고 이제 공석이어서 근무 실태 위반으로 처분 요구를 받았던 경우들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교량 설치를 위해서 하천 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안전관리를 위해 붙인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관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보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동시에 굉장히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됐던 사고는 제방이 이제 공사의 사업자가 절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8m를 원래 예방을 했었는데 1.5m, 8m 낮게 6.2m로만 복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더 올렸어야 되는데. 비가 오면은 굉장히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근데 이런 관련해가지고 배수문 설치 작업을 그렇게 임의로 개조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 문제 제기를 안 했다는 네, 맞습니다. 거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뭐 고수부지의 준설토나 이런 거를 방치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피해가 되게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처분 요구서가 내려갔던 거가 이거는 작년 겁니다. 근데 네. 올해에도 어떤 사고들이 있었을지 사실은 잘 모르고 이거는 맞아요. 국토부에서 처분 요구서를 내린 거지만 물 관리하는 부처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꼼꼼히 따져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만한 사고였는데도 불구하고 인력 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공사가 서면에 약속된 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주의 감독해야 되는 부처에서 역할을 이행하지 않아서 사후 약방문 형태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좀 국정감사 기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집중해서 우리가 향후에는 내년 내후년에는 더 약해질 우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심해지죠. 호우 피해가. 왜냐하면 기후 위기랑 지금 맞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강경한 조치와 후속 이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회의 역할이 좀 강하게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자료가 나왔다면 이것에 근거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 다음에 다 대응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심으라 의원께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자체 정부 손길이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더 강화돼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포항 같은 경우는 포항 제철소도 이제 계속 그러니까요. 고로는 어제 밤부터 해서 정상 가동은 되어 있는데 또 이제 후 가공과 관련된 그 라인들은 여전히 복구가 안 되어 있고 예. 그거는 뭐 1년이 걸릴지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그렇군요.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수주가 오는 그런 제품들을 그 제품의 그거에 맞게 규격에 맞게 질에 맞게 생산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 산업 위기 대응 지역 이런 그렇죠. 선포도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재해가 발생된 지역에서는 복구가 가장 1순위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좀 더 유연하고 폭넓은 접근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위기 지역 선포랄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앞으로는 뭔가 이게 재해에 대한 재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조금은 변화해야 네.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서의 점검과 예방도 미리미리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시간이 없어 두 번째 뉴스로 이제 또 가봐야 되겠는데요. 자, 서울시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업 지원금 예산이 지금 신청 5개월 만에 동이 났다는 보도가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조 대표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초중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금 사업이 있는데요. 네.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 학업 지원금으로 불리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전년 대비 15% 이상 삭감이 되었고 그래서 예년에도 사실은 신청자 대비 지급할 수 있는 인원수가 좀 이제 그 규모의 갭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 네. 예년보다 더 빠른 시기에 이게 사업이 종료되면서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학업 지원 사업들이 조금 더 확대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중학교 취약을 미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이제 관련해서 교육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1인당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이거는 이제 현금으로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뭐 교재를 구매한다든지 강좌를 뭐 수강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해당 항목에 해당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이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던 예를 들면 학교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해서 그렇죠. 혹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학업을 종료한 학생들 이외에 학교에서의 생활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자신의 직업교육이나 뭐 등등의 목적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 학교를 자퇴하고 나오게 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예산 자체가 좀 그 수요에 비해서 적다라는 지금 지적을 먼저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다른 사업 예산에서 이제 끌어다가 쓰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조금 이 부분을 중요성을 얼만큼 두느냐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게 달라질 것 같고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들이 정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이 지금 앞서보다도 좀 줄었다는 그런 15% 정도 절감됐다, 줄였다는 얘기가 지금 있어서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보니까 예산 책정 과정에서 조정의 문제가 분명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 항목이 학업 지원금이 있고 또 인턴십 활동비, 뭐 대안교육학고 장학금 이게 이렇게 항목이 한 세 3개 정도 정도로 있습니다. 네. 묶여진 그 지원금인데 네. 그 대안학교 장학금 같은 게 남아 도니까 자꾸 예산이 불존용된 거죠. 안 쓰이는 거죠. 사용되지 않다 보니까 다음 해 연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그럼 그 예산을 좀 삭감하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학업지원금 예산까지 삭감이 같이 돼버린 삭감이 거군요. 같이 돼버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 이 대상자가 많아야 한 500명, 600명 정도 지원하는 예산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 실은 수요는 훨씬 많다 보니까 그렇군요. 재작년에도 뭐 7개월 가까이 7개월도 못 돼서 예산이 다 소진됐다고 하니까 수요가 분명 있는 건 사실이다. 그 수요에 맞게 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네. 보입니다.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산을 이걸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보고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 대표님께서? 네, 2020년 기준으로 서울 지역에 이제 거주하는 학생만 해도 학업 중단 학생이 11,886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년도에 이 사업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이제 300명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이제 올해 삭감이 되면서 약 250명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확 줄어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의 평생교육국 관계자도 이제 이 기사가 실린 인터뷰에서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이라고 불리는 인턴십 활동비나 대안교육기관 장학금이 이제 늘 불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삭감이 됐는데 향후에는 다른 용도로 바꿔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학업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부분이니까.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방안들을 좀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이 이제 올라온 상황이긴 해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슈는 실질적으로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셔도 경향신문에서 기자 한 분, 강은 기자님 한 분만을 제외하고는 올해는 아무도 이슈로 다루지 않은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도 보면은 전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학생 하면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 교복을 예를 들면 그렇죠. 이미지로 치자면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일과를 하고 그다음에 뭔가 교복 입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그런 전형적인 학생에 대한 상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이제 학교의 틀 안에 있지 않아도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후에 뭐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어서 학교에서의 수학이 어려워진 경우에도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사회적인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렇죠. 사회의 책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네. 이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지금 봅니다. 보니까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될까? 뭐 저는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네. 하고 학습권을 결국 이 청소년들에게 보장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끝으로 한 말씀씩 꼭 필요한 얘기를 한 네, 말씀씩. 당연히 이 학업지원금이 저는 괜찮은 제도 설계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지원 자격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요. 네. 법정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후 지급 형태라서 교재를 구입하거나 자격증 관련 응시료 등을 쓰게 되면 그걸 청구를 하면 그 실비를 지급하는 그렇죠. 구조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그런 학교가 아닌 개인적으로 어떤 검정고시랄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준비하지만 학생들. 형편상 정말 어려운 계층에게는 필요한 지원이지 않을까 싶어서 음. 그 어떤 대상들을 조금 더 분별한 다음에 지원을 하게 되면 훨씬 효과적으로 네. 적용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수요도 좀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좋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